아우 추워. 이놈의 겨울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숱한 빙하기를 겪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대를 이어왔나 라는 경외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의 역사 속에는 지금의 추위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빙하기죠. 툰드라 속을 매머드와 술록이 거닐고 원시인들이 동굴 속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익숙한 이미지는 신생대 제4기 빙하기로 지구 역사의 수많은 빙하시대 중에서도 하나에 불과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 역사에는 이런 빙하기들은 명암조차 내밀지 못하는 극악의 빙하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 눈덩이 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익숙한 생명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시기로 잠깐 시간을 돌려보면, 그러니까 한 7억 년 전쯤 성캄브리아 시대의 크리오스 진기, 당시 지구는 북극과 남극 같은 고위도 지역뿐만 아니라 적도까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눈덩이처럼 말이죠. 이게 말이 눈덩이지 겨울철 동남아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적도 지방이 얼음으로 뒤덮인다는 건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쩔 땐 정말 사기꾼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합리적 근거로 주장을 하는 법. 도대체 과학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7억 년 전 지구 전체가 눈덩이로 덮여 있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얼음이 녹고 강산이 변해도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암석입니다. 지구가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는 수단이죠. 그중 빙하의 존재를 알려주는 암석은 빅녀감이라는 퇴적암의 일종으로 지금 보시는 이것들이 다 눈덩이 지구 시대에 만들어진 빅녀감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빅녀감의 특징 중 하나는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들의 크기가 제각각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덩어리들이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불규칙적인 알갱이를 가진 퇴적암은 빙하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빙하는 형성돼 있는 동안 제자리에 있지 않고 천천히 흐릅니다. 이런 빙하의 흐름으로 인해 앞서 말한 빅녀감이 형성되고 때론 다른 암석에 흔적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빙하에 들어있는 바위와 자갈들이 빙하 아래에 위치한 암석 표면을 쓱 긁고 지나가며 긁힌 자국을 남기죠. 다른 하나는 드롭스톤으로 빙하가 바다 위로 늘어지거나 빙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빙하가 옮기던 바위가 바다 한가운데로 툭 떨어진 것이 퇴적암 속에 남은 것을 말합니다. 떨어졌다는 사실은 주변 퇴적물이 일그러진 흔적으로 알 수 있죠. 1871년 스코틀랜드의 7억 년 전 지층에서 이런 빙하의 흔적들이 처음 발견돼 학계에 보고된 이후 노르웨이, 호주, 중국, 시베리아, 미국 등지에서 잇따라 발견 소식이 들려왔죠. 물론 당시 과학자들은 빙하의 침식작용과 빅녀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캄브리아 시대에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꽤나 오래전부터 받아들여져 왔고 그다지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그러던 1963년 지질학자였던 브라이언 할란드는 독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억 년 전 지층에서 발견된 빙하의 증거들이 당시 저위도였을 지역에서도 발견된 사실을 토대로 혹시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물론 그의 주장은 학계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할란드의 주장에 영감을 얻어 성캄브리아 시대의 빙하 퇴적층을 연구한 학자들도 상당수 있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7억 년 전쯤에 쌓인 지층들에서는 어느 빙하 시대 퇴적층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특징들이 발견되면서 지구 전역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는 이론은 점차 미궁으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빙하 퇴적층 바로 위에 쌓인 덮개 탄산염암인데요. 이 탄산염암은 탄산칼슘이 침전돼 생깁니다. 주로 열대지방처럼 따뜻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물이 따뜻하면 물에 녹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이는 해양 산성화가 덜 일어나 탄산칼슘이 녹지 않고 바닷속으로 침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빙하 퇴적층 위에 바로 탄산염암이 있다는 건 지구가 꽁꽁 얼었다가 순식간에 열대기후로 바뀌었다는 의미였죠. 빙하기 직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호상철광층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검은색의 산화철 광물과 빨간색의 산화철을 포함한 처트가 번갈아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호상철광층은 약 20억 년 전에 많이 생성되다가 그 후 지구에서 자취를 감췄는데요. 그 이유는 광합성 생명체의 등장 때문입니다. 원시 지구의 바닷속에서 철은 물에 잘 녹는 철이온의 형태로 다량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억 년 전 광합성 생명체가 등장한 후 산소가 풍부해지자 이온으로만 존재하던 철이 산소와 만나 산화되기 시작했고 산화철로 변해 호상철광층을 형성했죠. 하지만 이후에는 산소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호상철광층이 쌓일 정도로 바닷속에는 철이온이 농도가 높아지는 일은 없었고 자연스레 호상철광층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그런데 이런 호상 철광층이 갑작스럽게 다시 나타난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7억 년 전 눈덩이 지구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미 광합성 생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닷속에 산소가 충분했을 텐데 어떻게 산화되지 못할 만큼의 철이 등장하게 된 걸까요? 이렇게 과학자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는데 그러던 1992년 지질학자였던 조셉 커시빙크는 어떻게 지구가 적도까지 꽁꽁 얼어붙게 됐었는지를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사실 눈덩이 지구라는 단어는 이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커시빙크는 암석 속에 남은 과거의 자성을 연구해서 과거 대륙의 배치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눈덩이 지구에서도 주목한 것은 대륙의 배치였는데요. 7억 년 전의 대륙들은 주로 비교적 낮은 위도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태양빛을 잘 흡수하는 바다와 달리 육지는 태양빛을 잘 반사하는데 이 때문에 일반적인 빙하기와는 달리 적도까지 덮는 두꺼운 빙하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죠. 이후 눈덩이 지구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는데 그건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가 주장한 눈덩이 지구의 모습은 바다를 포함해 대부분의 지표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있는 형태였는데요. 그의 이 시나리오는 앞서 의문점을 자아냈던 덮개 탄산염암과 호상 철광층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얼음 탓에 바다가 대기와 차단되고 광합성 역시 줄어들어 용존 산소가 감소했다면 환원 환경이 조성돼 다시 호상 철광층이 부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한편 눈덩이 상태를 유지하는 기후의 평형이 깨진다면 지구 온난화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빠르게 일어났을 테고 그로 인해 덮개 탄산염암이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말이죠. 커시빙크의 눈덩이 지구 이론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걸쳐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육지든 바다든 전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다는 단단한 눈덩이 지구, 다른 하나는 적도의 바다만큼은 빙산이 자유로이 떠다니는 액체 상태였다는 부드러운 눈덩이, 슬러시볼 이론입니다. 이 두 시나리오 중 무엇이 맞는가는 아직 확실히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눈덩이 지구 이론 덕분에 크리오스 진기의 빙여감, 덮개 탄산염암, 호상 철광층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고 오늘날 거의 모든 연구는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크리오스 진기의 눈덩이 지구 사건이 두 번 일어났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첫 번째 빙하기는 스터트 빙기, 두 번째 빙하기는 마리노 빙기였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지구를 눈덩이로 만들었냐 그 말입니다. 이건 사실 아직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며 몇 가지 가설들이 있을 뿐이죠. 그중 하나는 7억 년 전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의 분열입니다. 초대륙의 땅덩어리들이 분열하기 시작하자 건조했던 대륙들이 물과 인접하게 되어 수분해지고 따라서 비가 많이 오게 됐죠. 빗물에 녹은 이산화탄소는 지표의 강물을 풍화시켜 중탄산염과 칼슘 이온을 생성합니다. 이것들이 바다로 모이면 탄산칼슘이 되어 침전하고 직권으로 묻혀 용룡을 받아 화산으로 분출하기 전까지는 대기와 오랫동안 차단되는데요. 즉 탄소가 갇히는 셈이죠. 이런 과정을 무기적 탄소 순환이라고 하는데 광합성으로 인한 생물적 탄소 순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탄소 분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또한 땅덩어리의 분열로 대륙붕의 표면적도 증가했는데 대륙붕은 엄청난 양의 침전물을 담을 수 있는 거대 저장소와 같아서 탄소가 직권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줬죠. 결국 이산화탄소가 직권으로 계속 갇히게 됐고 이는 지구의 거대한 빙하기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커시빙크가 언급했던 대륙의 배치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배치는 해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로디니아가 분열되면서 낮은 위도에 대륙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육지의 높은 반사율이 원인이 됐을 테고 적도지방에 위치한 육지의 강수량이 늘면서 빗물에 의한 풍화작용으로 탄소가 직권에 갇히는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멘틀 플룸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멘틀과 핵의 경계 쪽으로부터 뜨거운 신부 물질이 솟아오르는 현상인 멘틀 플룸은 엄청난 규모의 화산 활동을 동반하며 수백 평방킬로미터의 용암 대지를 형성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눈덩이 지구 시기 바로 앞서 용암 대지 흔적들이 관찰되는데 이는 당시 대규모 화산 활동이 있었음을 말해주죠. 이런 화산 활동으로 인해 지표는 현무암으로 뒤덮이게 되는데 현무암은 풍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탄소를 직권에 계속 가두는 역할을 했죠. 또한 화산 분출물이 태양빛을 가려 일시적으로 한랭한 시기를 만들어준 것도 빙하기를 촉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다만 이 화산 활동은 시대적으로 스터트 빙기 이전이라 마리노 빙기의 원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구 표면에 얼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렇게 생긴 빙하는 태양 에너지를 반사해 지구의 기온을 낮추고 낮아진 기온은 빙하를 성장시켜 지표의 반사율을 또 높이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져 눈덩이 지구가 완성됐죠.
자, 그런데 도대체 지구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눈덩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과학자들은 그 답을 다시 화산에서 찾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나왔듯 화산은 빙하기를 촉발시키기도 했고 빙하기를 종료시키기도 했죠. 얼음으로 덮여 있었지만 지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지구 곳곳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화산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가 쌓이고 쌓여 그 농도가 역치를 넘어서는 순간 빙하를 녹이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빙하는 태양 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물로 변했고 따뜻해진 지구는 더 많은 빙하를 녹였죠. 또 따뜻해진 바닷물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 대기로 방출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눈덩이 지구와는 정반대로 온난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눈덩이 지구를 연구한 폴 호퍼먼 교수는 당시 지구의 대기 온도가 50도씨까지 올랐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일어난 온난화의 증거가 앞서 언급한 빙하기 지층 위에 덮개 탄산염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을 내린 눈덩이 지구의 끝은 생명 다양성의 시작으로 이어졌죠.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광합성 세균들은 많은 양의 산소를 만들어 대기와 바다 깊은 곳까지 공급했고 기존 단순했던 진핵생물들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산소를 바탕으로 보다 크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얼음에 갇혀있던 암석들이 지표에 노출되면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 인, 포타슘, 철, 칼슘 같은 무기 염료들이 바다로 흘러들어왔죠. 이는 훗날 동물들의 외골격이나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되기도 하며 캄브리아 생명 대폭발과 같은 생물 다양성에 불을 지피는 동력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눈덩이 지구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구의 역사가 이토록 흥미로울 수 있는 건 지질학 덕분입니다. 스펙터클한 지구의 발자취는 암석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우리는 이를 통해 지구의 과거를 엿보기도 하고 또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는데 참고하기도 하죠. 이렇듯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돌과 이를 분석하는 지질학에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에는 앞서 다룬 눈덩이 지구 가설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주제들이 가득합니다. 한 예로 생물에서 이는 칼슘과 함께 뼈를 형성하는 무척이나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캄브리아기 시절만 봐도 뼈를 갖춘 생물들은 거의 없었죠. 지구에 인산염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던 탓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지구에는 충분한 인산염이 축적됐고 그 이후에 어떻게 뼈대를 갖춘 생물들이 등장하게 된 걸까요? 뿐만 아니라 지중해가 말라버려 염분 농도가 극도로 높아졌던 메시나절 염분위기 사건 역시 지질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흥미로운 사건이죠. 신간, 얼음과 불의 탄생, 인류는 어떻게 극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는가는 이런 주제들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풀어낸 지구과학 교양서입니다. 저자인 그레이엄 실즈 교수는 책을 통해 눈덩이 지구, 메시나절 염분 위기, 산소 증가와 생명 다양성의 관계 등 지금의 인류가 등장하기까지 지구가 걸어온 험난했던 여정을 들려줍니다. 특히 모든 챕터마다 주요 논문과 최근 연구들, 그리고 저자가 제안하는 이론들이 배경이 되고 있어 그 어떤 컨텐츠들보다 깊이감이 느껴졌는데요. 책 말미에 안내되는 방대한 참고 논문, 또 논문의 특징까지 짚어주는 저자의 센스가 책의 신뢰를 더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생물 대멸종 사건들을 다룬 11장이 다른 책에서는 다루지 않던 내용들이 많아 무척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질학과 고생물학, 지구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교양과학 서적이 나온 것 같아 반가웠는데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란 철학적 질문에 과학적 답을 찾고 싶은 분들께 얼음과 불의 탄생, 인류는 어떻게 극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는가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